옛날 옛적 철학과 수학이 별개의 학문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작은 마을에 한 천재 소년 아르키메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궁금한 것이 많았고 특히 숫자와 도형에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적인 문제를 풀다가 문득 경험적 관찰 없이도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이 특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매일 밤 하늘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는 이러한 직관이 인간의 이성 속에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때 아르키메데스에게 전설적인 현자 칸트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칸트는 수염을 매만지며 말했다. 젊은 아르키메데스여,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네. 이것은 경험적으로 얻은 것이 아닌 우리의 이성 그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네. 수학의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판단의 산물이네. 아르키메데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게 아직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칸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 그러면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2와 2를 더할 때 그 결과는 항상 4라는 것을 알게 되지. 이것은 너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네. 단순히 내 머릿속에 있는 이성 접촉근을 통해 얻어진 것이지. 마치 내가 그 결과를 내기 위해 매번 2개의 사과를 관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르키메데스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선언적 종합 판단을 통해 저는 새로운 수학적 정리나 법칙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칸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내가 가진 그 직관을 통해 내 자신만이 수학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걸세.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바탕은 경험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이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의 사고는 수많은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을 것이야. 아르키메데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며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친구들 또한 그에게 배워가며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사고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마을에서는 비로소 수학은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을 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은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인간 이성의 장엄함을 깨우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졌지만 아르키메데스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꿈속에서 칸트를 만난 소년의 두 눈을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서는 별을 올려다보며 그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매일 밤같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이몬이었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목적론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다이몬은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는 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이론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이몬을 바라봤습니다. 사과? 그게 무슨 목적을 가져? 그럼 사과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다이몬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과는 그냥 먹기 위한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과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씨앗이 퍼져서 새로운 사과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동물이나 사람에게 맛있는 과육을 제공합니다.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이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쾌락의 행복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행복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한 농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재력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매일 농사를 짓고 소박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제 목적이 될 수 있나요? 다이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적론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존재가 그 본연의 특성을 따라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농부님의 잠재력은 농작물을 기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통해 자신과 주변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술을 통해, 어떤 이는 지식을 탐구하며, 또 다른 이는 사회적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다이몬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목적론이
지혜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사과 하나에도 담긴 목적을 발견하며 보다 뜻깊은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각자의 독특한 목적을 찾아가게 하는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고유의 가치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더 넓고 깊게 펼치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안개가 자욱이 깔린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 그들은 행복의 축제가 불리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 축제의 목표는 존 스튜어트 밀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는 늘 높았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효과적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해 행사에 젊고 열정적인 시인이 참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크로. 평소에는 조용하게 시를 쓰며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이번 축제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작은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에는 평소에 마을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얼굴들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루크는 이렇게 시작하는 서신을 직접 손으로 적어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을 곳곳에 있는 우체통에 이 서신들을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을은 루크의 서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우체통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서신을 읽으며 잊고 있던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느꼈어요. 그날 마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는 눈빛과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포옹이 넘쳐났고 행복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루크의 작은 서신이 불러온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글귀 한 장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루크의 행동은 미리 공리주의 원칙과 완벽히 어우러져 있었지요. 그는 개인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축제에서 부크가 만들어 낸 행복의 파도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목격했고 이는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그 해의 행복 축제에서 루크는 단순한 한 장의 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천한 멋진 사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매년 여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를 전하는 방식을 고안하며 일회 공리주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철학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소크라토순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소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소순 할아버지는 항상 마을 광장에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철학적으로 풀어 설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순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소순 할아버지는 광장 한가운데에 마련된 작은 연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금방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잖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는 수많은 의자가 있습니다. 어떤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의자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지요. 어떤 것은 앉기에 편하고 어떤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들이 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 의자들을 의자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상적인 의자의 모습, 즉 완벽한 의자의 이데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소순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자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완벽한 의자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이성과 정신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그 완벽한 이데아를 알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사고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이데아의 세상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 중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도 이데아의 빵을 닮았다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빵을 빵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아이는 신기한 듯 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소순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변덕스러운 물질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숨어있는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있을 이데아를 상상하며 더 깊은 사유에 잠기곤 했습니다. 소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의 가치를 깨우쳐 주었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의자에 앉을 때마다 완벽한 이데아의 의자를 상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기억했습니다.